주셔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AI 바이블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늦었죠? 학교 수업 끝나가지고 막 지금 뛰어왔는데 조금 늦었네요. AI 바이블은 AI 어떤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성경을 결합시킨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꿈은 이런 로봇이 사람들을 또는 컴퓨터가 사람을 성경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세션은 크게 세 셋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제가 오버뷰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건대에서 만든 AI 스피커. 여러분들이 혹시 요즘에 AI 스피커들을 쓰고 계신 분 계실 것 같은데 그 스피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나 하는 기술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그런 데이터셋을 만드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초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참여해 주시고 주위에 있는 분들도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2016년도에 제가 전생명 선교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내가 요즘에 AI 쪽을 좀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랬더니 AI 바이블이라는 얘기를 서로 하다가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준비해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준비를 좀 하는데 2017년도 ITMC죠. 2년 전이죠. 그래서 한번 발표를 해보라고 그래서 주제를 AI 바이블로 내가 한번 발표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동안 제가 연구했던 부분을 일부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반응하신 분이 지저스단넷의 아리오드 브롬이라고 CEO였는데 그분이 보시고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오셔서 그때부터 한 8개월 정도 스카이프로 대화를 하면서 이런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저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을 만들 상황은 안 되었고 저희가 일단은 해보자 그래가지고 팀을 형성해서 처음에 만들었는데 오프라인 미팅을 거의 한 8개월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목사님도 한 분 계셨고 또 관심 있는 사람들, 그냥 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게 학생들도 크리스찬들이 돼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또 관심을 잃어버리고 또 크리스찬 중에는 기술을 모르고, 그래서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해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쭉 인도하셨는데 참 이거 어떻게 가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희 건대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라는 과제를 하게 하시고 거기서 학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는데 이 장학금을 돈을 이렇게 그 학교에서 관리하면서 좀 많이 남게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많이 추천해달라. 원래는 한 2명 추천하면 끝날 게 제가 15명을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많이 추천하면서 그 학생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러면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 오버뷰는 딥러닝이라는 AI 기술 중에서도 요즘에 가장 뜨거운 것이 딥러닝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드리고요. 그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첫 번째 스피커, 그 다음에는 스피커에 들어가는 퀘스천 앤 앤서를 담당하는 알고리즘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에 필요한 데이터셋, 이 부분이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될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초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의 기술입니다. 딥러닝 기술은 이 발표 자료가 여기 네트워크가 지금 안 되죠? 네트워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핫스팟 좀 켜서 연결 좀 시켜줄래? 좀 이따 이 사이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작동이 됐는지. 이게 뉴럴 네트워크라는 건데 인풋이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네트워크 노드들을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결과값을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이것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인간의 그 브레인을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연구했던 시기는 1960년대 이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브레인에 있는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까를 보지는 못했지만
대충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의 네트워크 신경망의 구조를 따른 거죠. 그래서 여기 인풋이 들어갈 것이고 여기서 무슨 처리가 일어나서 그것이 다른 신경망의 조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의 셀과 퍼셉트론, 그러니까 신경망과 다른 신경과 신경이 연결돼서 시납시스를 이루는데 이 시납시스에서 케미컬 리액션에 의해서 우리가 러닝이 생성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커넥션이 10의 14개만큼의 머리에 두뇌에 있다고 존재를 해요. 예,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아이고. 예.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인풋이 들어가는 부분을 덴트라이트라고 하는데 인풋이라고 놓고 그것을 증폭시켜서 셀 바디에서 그 데이터를 모으고 그 모은 것 부분을 변형시켜서 이 엑시옴이라는 걸 통과시켜 가지고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이런 모델을 뉴런이라고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넘겨줘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1958년도에 프랑크 로젠블렛이라는 사람이 퍼셉트론, 인식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이 모델을 수학 모델로 바꿨어요. 이런 간단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인풋이 x에서 뭐 xn까지 인풋이고 거기에 웨이트를 곱해서 어떤 게 중요한지 그 중요도에 따라서 웨이티드 썸을 합니다. 이게 수학 오랜 기억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학교 때 배웠을 그런 합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함수 값을 곱합니다. 이 함수는 여기서 들어온 거는 리니어 이퀘이션 결과값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선형 함수로 바꾸기 위한 함수고요. 그래서 나온 결과값을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이런 간단한 모델을 만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러닝을 한다는 얘기는 학습을 한다는 얘기는 이 웨이트를 잘 결정을 하면 얘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값을 내보내도록 그렇게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모델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이 부분 여러분이 딱 이해하면은 뉴럴 네트워크가 뭔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들어왔던 웨이티드 썸인데 이 두 개로 간단한 것을 보면 얘는 W1 곱하기 X1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서 덧셈이 이루어지고요. W2 곱하기 X2 그래서 이 값이 어떤 세타 값인데 여기서는 좀 약간 잘 안 보이지만 세타 값보다 작으면 0을 내보내고 크면 1을 내보낸다. 이런 두 개의 이퀘이션을 푸는 거죠. 그래서 이 세타 값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0과 1을 내보내는 게 달라지겠죠. 그리고 얘는 이게 여러분이 뭐 ax 플러스 by 하면은 x와 y로 이루어진 함수식입니다. 네트워크 돼요? 연결했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지금 얘는 뭐냐면은 AND 게이트예요. AND 게이트라는 것은 우리 컴퓨터로 이루어진 그 논리 소자를 얘기하는데 그 소자는 0과 1의 그 인풋으로 이루어져서 아웃풋을 내보내는데 0, 0일 때는 0, 그 다음에 0이 하나라도 속해 있으면 다 0을 내보내고 둘 다 1일 경우, 참일 경우에만 참을 내보내는 것이 AND죠. 논리적인 둘 다 true의 true를 내보내죠. 즉 X도 1, Y도 1일 때만 1, 검은색이고 나머지는 다 0을 내보내는 그런 논리 회로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X1과 X2로 이루어진 XY라고 해보면 어떤 함수식인데 기울기와 이 절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기울기는 여기에 있는 W1과 W의 관계를 통해서 여기서 이런 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0, 이 식에 의해서 이 선에 의해서 얘는 0, 1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것을 만들어 볼 수 있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지금 그 사이트인데요. 아이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해서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인데, 자, 아까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보죠. 지금 얘는 점으로 이루어졌는데 한 선에 의해서 두 개를 구별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다 검은색이라고 하면 이쪽에 모여있는 것과 이쪽에 모여있는 것을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은, 자, 여기에 있는 히든 레이어를 다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의 모습이죠. 두 개의 인풋 값에 의해서 들어온 값을 여기서 서메이션 해가지고 그 식에 의해서 얘를 구별해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눌러보면 자동으로 뭔가 학습이 되죠. 그래서 로스가 손실이 0.001 거의 제로이고 딱 나눠졌습니다. 그렇죠? 신기하죠? 근데 이거보다 약간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려운 문제는 이제 완전히 0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디 갔나? 네, 멈추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어디 갔어? 조금 더 그보다 어려운 문제를, 이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얘는, 자, 파란색은 이쪽에 있고 빨간색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 하나로는 절대 나눌 수 없는 그런 문제죠. 이 문제가 풀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눌러보면, 얘는 에러율이 0.49니까 반 정도 맞춘 거죠. 선을 하나 거서는 반만 맞출 수 있는 게 맞죠. 그리고 얘는 아무리 놔둬도 줄어들지를 않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로는 아까 선 하나 X와 Y로 이루어진, X1과 Y1으로 이루어진 그런 두 개의 베리어블만 가지고는 얘를 풀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려면 여기에 히든 레이어라는 중간에 이렇게 노드를 하나 탁 첨가하면, 그리고 여기에 뭐 이렇게 노드를 레이어를 하나 여기다 추가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렇게 연결시키고 여기에 무슨 값이 갔는지 웨이트 값은 저 랜덤 숫자입니다. 랜덤. 그렇게 해놓고 얘를 탁 누르면 아까는 다르게 뭔가 찾아가죠. 근데 잘 못 찾습니다. 제가 조금 더 조정을 해볼게요. 얘는 한 0.169 놔두면 점점 찾을 것 같은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더 넣습니다. 그리고 찾으라고 했더니 훨씬 빨리 찾네요. 예, 두 선을 딱 찾아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0.01 해가지고 완전히 제로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마우스가 없어서 조금 불편하네요. 예. 이번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얘는 선이 아니라 이제 원이 돼야 되는 거죠. 또 보죠. 이런 문제도 찾아내네요. 놀랍죠? 더 어려운 문제를 한번 해보죠. 자, 이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야, 이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얘는 아직 0.49. 좀 파워를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델도. 이제 모델을 약간 복잡하게 레이어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노드를 증가시키고, 노드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약간 더 걸리지만, 얘는 좀 어려워 보이죠? 좀 더 해보죠.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죠?
시간만 있으면 끝까지 제가 기다려 볼 텐데 시간이 없어서 갑자기 점프가 팍 일어나면서 여기 지금 약간 이렇게 뭔가 있죠. 이게 팍 찾아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얘가 뚝 떨어지면서 LI 지금 막 찾기 시작하죠. 점점 여기를 이렇게 찾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조금 놔두면 이제 막 아까 막 정지돼 있더니 지금은 막 떨어지죠. 점점 찾아갑니다.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딥러닝 모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막 찾아가고 있죠. 0.2로 떨어졌습니다. 조금 있으면 답을 찾아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딥러닝 모델이라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여기 들어가는 얘를 데이터라고 합니다. 여기는 점들이 데이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값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비주얼하게 보여줬지만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로스를 의해서 정답을 마련해내는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 답에 의해서 여기 지금 보면 실선으로 이렇게 진하게 나온 것, 그 다음에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눠져 있죠. 저게 의미하는 바는, 자, 제가 이제 여기 커저를 갖다 대면 얘는 플러스 값이고 얘는 마이너스 값입니다. 빨간색 마이너스고요. 이게 굵게 선이 되어 있는 건 웨이트가 큽니다. 즉 결과값을 바르게 가는데 얘는 기여하는 그림입니다. 그렇죠? 얘를 만들고 있죠. 답을 만드는 그런 것이고 이 기여도입니다. 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정보들을 결합해서 만들었는데 이 정보는 얘를 많이 이용했고 얘를 많이 이용해서 두 개를 합쳐서 얘를 만들어낸 것이고요. 얘는 얘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내는 구조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만 있으면 제가 재밌는 것들을 많이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발표자인가요? 예. 얘도 한번 나중에 이 사이트에 있으니까 여기 가서 이렇게 해보면 잠깐만 얘도 한 번만 눌러볼게요. 한 10초만이라도 보죠. 자, 얘는 이런 벽돌 깨기 여러분 해보신 그런 게임인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못합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조금씩 트레이닝 시켜서 트레이닝 레벨이 올라가면 점점 잘합니다. 근데 얘가 조금 지나면 이제 이거 혼자서 지금 러닝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조금 지나면 600 트레이닝 에피소드를 했습니다. 이때는 얘가 이제 깨달았어요. 어떤 걸 깨달았냐면은 조금 기다려보죠. 저쪽 끝으로 딱 깼더니 얘네들을 깼을 때 받는 점수보다 훨씬 많은 점수를 지금 막 올리고 있죠. 사람도 이제 저걸 딱 발견한 순간 절로 하면 되겠네. 얘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다 절로 넣습니다. 얘가 트레이닝이 됐기 때문에 볼을 어떻게 쳐야 절로 가는지를 러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점수를 많이 내게 됩니다.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러닝하는 속도가 처음엔 느린 것 같지만 점점 빨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고요. 또 우리가 구글에서 번역 같은 거 할 적에 이렇게 하죠. 이거는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QA와 많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시간 관계상 자, 여기 AND 게이트, NAND 게이트, OR 게이트도 다 만들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크로스되어 있는 경우는 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법은 아까 이것을 두 레벨로 넣자. 그래서 인풋을 넣고 그 합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NAND 게이트, OR 게이트, AND 게이트를 합치면 얘가 익스클루시브 OR라는 게이트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논리 회로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뉴럴 네트워크도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겹치고 그다음에 합치고 그러면 얘가 이런 일을 해주면 되고 이런 일을 해주면 되고 이런 일을 해주면 되는데 아까 이런 게이트 가능했고 이런 게이트 가능했고 이거 합친 거 이거 가능했죠. 얘를 어떻게 파라미터를 여기 세팅해 주는지는 모르는데 얘가 학습을 통해서 자동으로 그것을 찾아갑니다. 그럼 저것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이걸로 가능하죠. 그래서 컴퓨터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컴퓨터라는 것은 난드 게이트만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난드 게이트를 연결시키는 거는 우리 네트워크로 가능한데, 그래서 레이어를 막 쌓고 여기 있는 복잡한 것들을 똑같이 만들어주면 컴퓨터도 만들어낼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가능하구나. 그래서 사람이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안 되던 문제에 레이어를 늘려주고 연결 관리를 복잡하게 해주니까 이게 해낼 수 있는 수학 공식이 엄청난 문제를 풀어냅니다. 컴퓨터가 해내는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sum, 그 다음에 그냥 리니어 이퀘이션 하면은 별로 안 좋습니다. 좋은 모델이 안 됩니다. 그래서 non-linearity를 넣어야 미분이 가능해지니까 그렇게 넣어서 구현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더니 이걸 신경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런 연결고리가 10에 14승계, 엄청나죠. 근데 그 정도를 만들려면 현재의 기술로는 메모리가 부족해서 못합니다. 컴퓨팅 파워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거를 만들어낸 게 알파고, 여러분이 봤던 알파고, 그런 모델이 이런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머릿속에서요.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이렇게 답이 나온 것에 정답하고 비교해서 틀렸으면 틀린 거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하죠. 그 오차에 의해서 이 웨이트 값을 조절해 줍니다. 아까 조절해 주는 거죠. 옵티마를 찾기 위한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역으로 전파해 가면서 계속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한 번 데이터를 넣고 고양이를 넣고 고양이인지 비교해보고 강아지를 넣고 강아지인지 비교해보고 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절해주는 횟수가 늘어나죠. 점점 아까 오랫동안 했더니 데이터가 많았더니 점점 로스를 줄여가는 식으로 자기가 웨이트를 조절해서 결국 정답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 학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모델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 컴퓨터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데이터는 실존하는 데이터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얼만큼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얘가 점점 좋아집니다. 한 번만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서 인공지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걸 만들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경학습망은 이렇게 모델과 그 다음에 데이터셋과 이것에 의한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하려는 것은 저희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것을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이것을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 세계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번 그 데이터셋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특별히 제가 이걸 처음으로 여기서 발표합니다. ITMC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번 이것을 만드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이것을 알려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우셔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웹사이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알려드려서 저게 어떻게 데이터를 쌓아가는지, 그럼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서 다음번 또 미팅 때 더 좋은 것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트레인된 모델이 생성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림을 인식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언어죠. 언어는 나는 고양이로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I am a cat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에 요 내부에 있는 모습을 쭉 이용해 가지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얘는 아까랑 좀 다른 게 나와는 고양이로이다 이거를 약간 도치를 해서 고양이이다로서 나는 이러면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됐네요. 고양이이다로서 는 그럼 우리말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순서를 바꿨더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순서가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집어넣어주고 얘 다음에 얘라는 아까 이렇게 제가 그렸는데 그걸 이렇게 돌려놓은 모델이에요. 인풋으로부터 아웃풋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는 얘네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로 얘기하면 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그 데이터의 아웃풋을 바로 여기서 올린 게 아니라 여기서 연결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아웃풋을 나가도록 해주고, 여기에 인풋, 아웃풋을 또 인풋을 하나를 더 넣어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그랬적에 이런 모습과 이런 모습을 갖춘 거를 순환신경망, 이렇게 데이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서 순환신경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RNN이라는 모델을 썼더니 언어학습이 되더라. 이것이
또 다른 놀라운 신경망의 모델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언어를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AI 바이블은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을 이 AI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아까 러닝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이 데이터를 넣어주면 얘가 머릿속에 뉴런이 얘를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 얘가 질문 던졌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요즘에 쉬리라든지 빅스비라든지 구글, 오케이 구글 하면 대답해 주죠? 그겁니다.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어디가 아브라함의 홈타운이냐? 그럼 대답하면 대답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졸업작품 팀이 한번 만들었는데 이따 한번 시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학습이 되는 거냐? 그래서 아까랑 또 다른 모델입니다. BERT라는 모델인데 또 다른 팀이 이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을 학습하려면 이런 모델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 넣어줄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큰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걸 만들려면 너무나 많은 인력이 필요해서 저희가 일부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 이름을 Bible Question Answering Dataset 해서 BQuad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D가 이쪽에 붙어야 되겠죠. 이따가 설명해드리고 이것을 어떻게 참여하는지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여러분 초대해서 전부 여러분이 참여하겠다라는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 다음 연이어서 그 다음 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하실 분 어느 분이 잘 컴퓨터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잭? 네. 요걸 내려놓으실 수 있나요? 거기는. 스피커가 말할 수 있게 얘기를. 잠깐만 이건 빼야 돼. 아 이제 이것저것 없죠. 그쪽이 PPT를 넘기는 게 지금 불가능해. 내가 줄게. 본인이 넘겨보는. 아 이걸 누르면 되는 거니까. 아 이거 지금 연결을 못 합니다. 연결을 못해? 네 USB 연결이 안 됩니다. 넘겨달라 할 때 넘겨달라고. 전체화하면 어떡하지? PPT로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냐 전체화. PPT로 해야겠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바이블 어시스턴트를 만든 BQAD AI 스피커 팀 전상우. 저는 건국대학교 3학년 주재빈. 똑같이 건국대학교 3학년 김윤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거 이거 레이저가 뭐지? 이건가? 다음.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선 AI 스피커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저희가 만든 BQuad AI 스피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직접 시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AI 스피커를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시리나 뭐 빅스비를 포함해서요. 네. 이 AI 스피커는 음성인식 클라우드 인공지능 기술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리는 음성 명령을 스피커에서 서버로 전송하고 인공지능 플랫폼이 이 의미를 분석하여 명령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음악이나 라디오를 듣는 용도로만 사용하던 기존의 스피커로부터 탈피해서 서로 이제 양방향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피커에 대고 말만 하면 음악 재생은 물론 집안을 제어한다든지 심지어 쇼핑까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런 아마존 에코라는 게 있는데요. 이 아마존 에코는 전 세계 AI 스피커의 최선발 주자입니다. 아마존 자사의 알렉사 플랫폼을 사용하고요. 아마존은 원래 이제 쇼핑 사이트, 아마존닷컴이라고 쇼핑 사이트가 있는데 이렇게 쇼핑을 할 수 있고 스마트 홈을 집을 제어할 수 있고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미디어 콘텐츠를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독일어나 영어만 지원돼서 한국어는 지금 지원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자,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클릭. 맞춤 해야 되나 봐. 영상이 재생이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돼? 영상이 재생이 안 되는데. 저게 연결돼 있어? 네, 연결돼 있는데. 크게 아까 발표 슬라이드 모드로 하고 다시 한번. 안 되면 그냥 넘어. 너무 늦죠? 포인트 안 보여. Call Rydcrest. Okay. Hey Dave, what's up?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기 Preheat my oven for turkey. You'd like me to set your oven convection roast at 325 degrees Fahrenheit for turkey, right? Yes. Today's CNET Tech Today update. This is CNET, and here are the stories that matter right now. Alexa, 여기 있네. am I cool? You're cooler than cool. You're the coolest. Let me. 그래서 어떻게 다시 볼까? 천천히. 거기서부터. Preheat my oven for turkey. You'd like me to set your oven convection roast at 325 degrees Fahrenheit for turkey, right? Yes. Today's CNET Tech Today update. This is CNET, and here are the stories that matter right now. Alexa, am I cool? You're cooler than cool. You're the coolest. Let me. 멈췄어. 네트워크가 끊겨. 네, 지금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아서 일단 이거는 여기까지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애플 홈팟이라는 건데요.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시리라는 것을 써보셨을 텐데 그것과 이제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쇼핑, 스마트홈 제어, 정보 확인 다 할 수 있고요. 음악 재생 기능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내 기업에서도 이러한 AI 스피커를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고유 플랫폼인 클로바를 탑재했고 카카오 미니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고유 플랫폼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길찾기라든지 아니면은 네이버 사전 그리고 이러한 네이버 고유 기능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음성으로 카카오톡을 전송하는 기능이라든지 카카오 택시를 후출한다든지 하는 카카오 고유 기능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 역시 이런 AI 스피커를 만들었는데요. SK텔레콤과 KT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기가진이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신사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TV 셋톱박스와 연결이 돼서 TV를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만든 AI 스피커인데요. 제가 이번에 졸업작품으로 AI 스피커를 만들었는데 여기 있는 팀원들과 함께 바이블 기능을 추가해서 AI 바이블 어시스턴트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우선 이거는 기존의 AI 스피커나 뭐 시리나 빅스비와 다르게 웹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현재는 베타 버전을 테스트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아이디가 없으시면 회원 가입을 하시고 이러한 메인 화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이 마이크 버튼을 누르셔서 명령을 이제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능으로는 크게 바이블, 뉴스, 날씨, 주식과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특별한 기능은 바이블과 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본문이 나옵니다. 뉴스 기사는 뉴스 기사 본문이라든지 바이블 같은 경우에는 성경의 장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식으로 본문이 나오는데 그 본문에 관한 질문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지금까지 AI 스피커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다만 아직은 이렇게 큰 이제 바이블, 뉴스, 주식, 날씨 이 기능 이외에는 좀 더 개발이 필요해서 그 부분은 이제 양해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저희 스피커의 설계도인데요. 이렇게 저희 스피커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에서 일단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어카운트 앱에서 담당을 하고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앱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 스피커 앱에서 여러분들의 명령에 따라서 바이블이 필요하면 바이블을 보여주고 뉴스가 필요하면 뉴스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본문에 관한 질문은 이쪽 Q&A 부분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읽어줘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을 찾아서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질문도 이해를 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1장 5절까지 읽어줘 이렇게 하면 1장 1절에서 1장 5절까지 찾아서 읽어줍니다. 1장 1절에서 5절 읽어줘 해도 똑같이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읽어줘 이렇게 말하면 창세기 1장을 전부 보여주고 읽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대한 질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간을 만들어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로 나누시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할 겁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뭐로 나누시었나요? 이런 질문을 할 텐데 잘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공간을 어떻게 나누시었나요? 질문을 하면은 공간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 이렇게 정확히 찾아서 대답을 해줍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저희 설계도를 보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은 이 질문이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저희의 서버로 질문이 전달이 됩니다. 근데 질문은 이제 음성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텍스트 형태로 변환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이해하도록. 그것은 이제 구글 API를 사용해서 저희가 구현을 했고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질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류를 해야 합니다.
이 질문이 바이블에 해당하는지 뉴스에 해당하는지 뭐 주식에 해당하는지 그것을 이제 AI가 합니다. 그 AI를 저희는 학습을 시켜서 그 질문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문에 관한 추가적인 질문은 여기 DMS 버트 서버라든지 애트리 API라든지 이곳으로 가서 응답을 찾아서 다시 이제 정답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DMS 랩실에 있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지금 저장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질문을 분류하는 거는 AI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AI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GPU가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 쓰시는 그래픽 카드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서버에서 이것 또한 연구실에 있습니다. 이 서버에서 학습을 해서 학습 결과를 또 저희의 이 메인 서버로 보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요. 아까 그 질문을 분류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개선한 어텐션 모델이라는 게 쓰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짠 코드이고 이게 이제 학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번역에 사용된다고 했는데 번역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질문이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이 질문은 날씨에 해당하고 이 질문은 바이블에 해당하고 그러한 것들을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습을 한 화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텐데 그거에 앞서 한번 직접 해보면서 직접 여기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화면이 뜨면은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은 인터넷이 없네. 그거 한번 연결해봐. 내 걸로 됐는데. 새로 고침. 이렇게 로그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되게 미리 아이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스트, 유저네임은 게스트, 비밀번호는 1111으로 나중에 접속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게스트님 환영합니다. 스마트 사운드 AI 스피커입니다. 아이콘을 눌러 질문을 시작하세요. 날씨, 뉴스, 주식, 성경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간단한 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성경으로 뭔지 이거 미리 준비해줘. 자, 뭘 눌러야 되지? 해석을 누르시고 오늘 날씨 어때? 날씨를 찾아서 17시 현재 비 7도 2도 14도 체감온도 5.7도 미세먼지 EMI 이런 식으로 날씨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른 거 오늘 뉴스 보여줘. 오늘 뉴스 알려줘. 하면은 이렇게 뉴스를 알려줍니다. 에이브럼스 소미아 종료 한미 예전 같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 김현철 베이러민 국회 보고는 거짓말 속보 네, 이런 식으로 뉴스를 보여주고 이 뉴스를 선택해서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여기 본문 듣기를 누르시면 또 뉴스를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것까지. 에이브럼스 지소미아 종료 한미 예전 같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 네, 이런 식으로 나름 에이브럼스 자연스럽게 지소미아 종료 읽어줍니다. 에이브럼스 지소미아 종료 멈췄고요. 자, 그럼 이제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줘.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을 찾아서 읽어줍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 5절까지 읽어줘. 왜 이렇게 나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단어를 못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 5절까지 읽어줘. 네, 이렇게 잘 찾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 또 다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읽어줘. 이런 식으로 찾아주고 여기 마이크가 보이시죠? 여기 마이크를 통해서 이 본문에 관한 추가적인 질문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가까이 접근해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 그러면은 뭐야 질문? 여호와께서 모세가 가까이 왔을 때 뭐라고 하셨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가까이 왔을 때 뭐라고 하셨는가?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모세야. 혹시 어느 날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혹시 하고 싶은 질문 있으신 분 성경 계신가요? 보시고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원하시는 성경 구절이나 네. 세계 종말은 언제 오나요? 그게 어디에 해당하나요? 여기에 답이 있는 질문을 아니면 뭐 딴 데 또 찾아가지고 거기에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앞에 계신. 이건 일종의 질문인데요. 그러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모세가 선 곳은 어디인가라고 해도 인식하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선 곳은 어디인가? 모세가 선 곳은 어디인가요? 시내산. 잘못 읽었어요. 한번 너가 해볼래? 모세가 어느 날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그거는 구현이 잘못돼가지고 먹이다가 양떼를 다시. 모세가 선 곳은 어디인가요? 더 크게 말해야 되는 거야. 내가 새로 치면 아니 될 텐데. 다시. 모세가 선 곳은 어디인가요? 거룩한 땅. 네, 이런 식으로 또 찾아주세요. 다시 한번 또 해보실까요? 해보시죠. 네. 마가복음 4장 네, 이게 그 성경 전체에 대해서 다 할 수 마가복음 4장 읽어줘. 질문하면 질문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나요? 어떤 구절인가요? 몇 절이? 4장 26장 뒤에 있겠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 부분? 여기 지금 절수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거기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마가복음 4장 26절이거든요. 질문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건가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건가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건가요? 겨자씨야 날. 잘 붙였네요. 저희 좀 메시지 있나 봐요? 예, 여기 설명이 잘 있어가지고. 예, 예. 아마 멀티플 초이스 중에 아마 그런 비슷한 것이 있어서 찾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애트리에서는 멀티플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또 트레이닝을 시켜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까 하고 싶다 그러셔서. 네. 이게 혹시 논문이나 다른 거랑 연결되어 있나요? 그냥 성경 안에 한글 성경 안에서만 있는 건지 어떤 원어나 논문이나 이런 것과 연결을 아까 뉴스도 가능합니다. 뉴스 예, 이게 원하는 어떤 문장이든 패시지가 있으면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트레이닝을 시킬 데이터셋이 있으면 좀 더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그러면 뭐 이런 것도 되나요? 뭐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뭐 하나님 나라는 몇 번 나오나요? 뭐 이런 것도 되나요? 아,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이게 원리가 좀 이따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질문을 하면은 이 본문에서 그 질문이 어디 있는지 찾아주는 게 지금 이것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 정확히 본문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답이. 지금 질문하신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가 몇 번 나오나요? 그건 훨씬 더 쉬운 문제고요. 저희가 구현을 안 했는지 바로 설명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팀에서 좀 더 자세히 웹사이트 좀 한번 가봐요. 주소. 자, 여기 있는 주소만 적어두신 다음에 여러분 핸드폰에서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해보시죠. 네. 예, 요거 하나씩 찍으시거나 적으시고. 근데 아직 아이폰에서는 안 되고 안드로이드 폰 크롬 브라우저나 삼성 브라우저에서 지금 동작을 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아이디 패스워드도 적어주세요. 게스트 1112. 거기를 연결해야 됩니다. HDMI 발표하실 분이 어떤 분이세요? 돌아가면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들고 해주세요. 마이크도 같이 들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어서 AI 바이블 QA 서비스 발표를 맡게 된 건국대학교 DMS 연구실 3학년 류한길, 박성준, 최원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팀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지능형 Q&A 서비스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자연어 처리 분야에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하게 발표되고 연구되는 최신 기술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성경에 대한 퀘스천, 질문을 던지면은 앤서얼, 대답을 해주는 Q&A 태스크에 대해서 높은 정확도를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지능형 Q&A 서비스를 위한 기술들과 현재 서비스 상태,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목표로 하는 QA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능형 QA 서비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시중에 있는 것들로 간단히 소개하자면, 먼저 퀴즈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의사를 보조하는 인공지능으로 나와서 화제가 됐었던 왓슨이 있고요. 아이폰 유저분들은 익숙하실 일상적인 질의응답을 처리해줄 수 있는 비서 시리가 있고요. 또 엑소브레인은 저희 한국에서 개발되어서 한국어에 특화된 인공지능으로 현재는 상용화되어서 법무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능형 QA 서비스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능형 QA 서비스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먼저 사람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그 질문을 이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값을 바꿔줘가지고 입력을 주고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입력을 바꿔서 주면은 이 모델에서 그 입력이 어떤
질문인지 의도를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답 후보를 뽑아낸 다음에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을 정답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복잡하지만 사실 결론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생각을 한 다음에 대답을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사람과 사람에서도 똑같은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저는 그 질문을 귀로 듣고 뇌에서는 이 신경 흥분으로 그것을 연결을 시키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학습했던 그 언어들을 통해서 의미를 이해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시 뱉어내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모델은 사람의 뇌와 굉장히 닮게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델은 입력과 출력을 잇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좋은 모델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까요? 지금 제 뇌가 어떤 적절한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한국어 데이터를 듣고 그거에 대한 학습을 해서 이미 뇌가 그거에 대한 통로를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좋은 모델도 이 데이터를 줘야 하고요. 그 데이터에 대해 알맞은 학습을 진행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데이터와 학습, 이 학습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과 굉장히 비슷한 소피아라는 친구를 하나 볼 건데요. 소리 연결. 그러면은 소리가 안 나? 네, 소리. 노트북에 소리 안 나? 아니요, 이 노트북 자체 소리. 자막이 있으니까 그냥 할까요? 지금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마이크를 댈까요? 마이크를 대. 어디서 나요, 소리가? 해봅시다. Sophia? Sophia, what is God? In monotheistic thought, God is conceived as the supreme being and the principal object of faith. Doesn't everyone? Religion is a very interesting topic that I like to learn about. It seems to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people's lives. Do you subscribe to it? 이렇게 소피아는 굉장히 인간이랑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일정한 형식의 질문뿐만 아니라 뭐 앞선 맥락에서 나오는 질문이라든지 이런 질문에도 굉장히 잘 대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소피아라는 애는 이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미리 엄청나게 학습을 하고 와서 이런 질문과 대답을 진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듯 한 모델에는 굉장히 좋은 양질의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한 그 모델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잘 학습시킬 수 있는 학습 기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다음 팀에서 발표를 할 거고요. 저희는 이 QA 서비스의 학습 메커니즘이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에 대해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민덕기 교수님이 발표하셨듯이 인공신경망이 가장 기본이 되는데요. 다만 예를 들어 문장이 나는 배가 고프다 라는 문장을 입력으로 인공신경망에 입력을 넣어준다고 하면 만약에 어저를 기준으로 한다면 나는 배가 고프다. 이 세 가지가 입력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만약에 한국어 특화로 해서 형태소로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 나는
배가, 고프, 다음에 다,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넣어주면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언어에는 이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장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마 정상적인 학습을 거치고 살고 있는 한국어 화자라면 잘 이해를 할 수 없을 텐데요. 이 문장은 사실 아래 문장을 제가 마음대로 순서를 섞어 놓은 것입니다. 살펴보시면 단어의 구성은 다 같은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순서가 다릅니다. 이렇듯이 입력에 들어가는 단어의 구성뿐만 아니라 문장에서는 단어들의 순서 또한 중요하게 됩니다. 이전 인공신경망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롭게 RNN이라는 기술이 반영이 되게 되는데요. 앞선 입력에 대해서 그 다음 입력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출력값을 다시 넣어주면서 단어들의 순서 맥락을 고려하게 만든 기술입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모델에서 쓰인 기술 중에 하나인 어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텐션은 저희 그 번역할 때 한글을 넣고 영어로 번역할 때 쓰이는 기술에서 처음 나온 기술인데요. 어텐션은 말 그대로 어디에 집중하는 기술입니다. 아까 저희 보셨듯이 그 RNN이라는 인공신경망 기술은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번역할 때를 보면 왼쪽에 있는 독일어인 이모의 ein Bier를 이제 I'd like a beer로 번역을 하고 나는 맥주를 마시고 싶다를 I'd like a beer로 번역을 했을 때 왼쪽 같은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순서가 나는 좋아한다, 비어가 딱 맞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비어는 바이어랑 어는 아인이랑 이렇게 서로 연관이 크게 밀집하게 되는데요.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순서가 맞지만 뭐뭐 하고 싶다라는 이제 like는 이제 뒤쪽에 있는 싶다랑 like랑 연결이 되고 맥주는 영어에서 뒤쪽에 있는 비어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차례대로 학습을 시켰을 때는 성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어텐션이라는 기술을 접목해서 성능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능을 높일 수 있는지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자면 한마디로 그 단어 문장에서 이모의 I, buyer에서 어느 부분이 다음 단어로 I'd 다음에 like에 오는 거와 유사한지를 판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이제 각 단어마다 이제 어디가 중요한지를 벡터화를 시키고 여기가 첫 단어, 그 다음 단어, 다음 단어, 다음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I'd 다음에 나올 like가 어느 부분에 이 단어들 중에 어느 부분에 더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시면 이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이 가장 진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뭐해? 이 부분 like랑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랑 이 문장이랑 곱을 해가지고 이 성분을 이쪽에 더해주게 되면 like라는 단어를 더 잘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다음 발표를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전에 설명하셨던 다음 모델인 트랜스포머와 버트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고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선 발표에서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지만 기억하고 있어야 될 단어가 RNN입니다.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 RNN을 기반으로 모든 자연어 처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RNN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차적으로 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서 정보를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RNN에는 이제 롱텀 디펜던시라고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 정보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를 보완하기 위해 아까 두 번째 발표해 주신 이 어텐션 개념을 사용하여 결과 값을 보정했습니다.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 모델에서 RNN을 제거해서 어텐션만으로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고 포지셔널 인코딩과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이 트랜스포머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의 RNN 모델인데요.
이게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하나의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이 들어오고요. 두 번째 문장이 들어오면 RNN을 통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RNN으로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앞에 학습이 진행되지 않으면 뒤에 학습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여러 대가 동시에 한 번에 계산하기도 하는데요. 이 문제의 경우 앞에 작업이 끝나지 않으면 뒤에 작업이 수행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계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을 모두 진행하면 답을 찾고 이를 어텐션으로 보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손실을 메꿔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답을 찾는 모델이 RNN 모델이었고요. 이제 여기서 RNN을 제거하고 여기까지가 RNN이죠. RNN을 제거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어텐션만으로 모델을 구성한 게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렇게 구성한 모델로 번역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RNN이 아까 순서 정보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한다고 했는데 RNN을 빼버리니까 순서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다른 RNN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다른 순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고 그것을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포지셔널 인코딩이란 이렇게 문장이 들어오면 순서를 매겨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를 매겨서 순서대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이 순서 정보를 반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실제 사용할 때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사인 파동의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문장에 서로 다른 값을 인코딩 해줍니다. 그랬을 때 그 사인 파동의 함수를 사인 파동 함수를 이용하면 아무리 긴 문장이 나오더라도 서로 다른 값을 인코딩 해줄 수 있고요.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 끝나면 셀프 어텐션을 진행해 줍니다. 셀프 어텐션을 진행하면 이런 과정인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선행돼야 되는 작업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계산을 여러 대의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자, 이렇게 셀프 어텐션을 완료하면 아까처럼 어텐션을 통해서 답을 찾고 보정해 줍니다. 자, 트랜스포머의 경우 RNN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단점은 극복을 했지만 성능 면에서는 아직 RNN을 사용한 모델이 더 뛰어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 버트라는 모델이 나오게 되고요.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그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이제 랭킹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1등부터 2등, 3등, 4등, 5등까지가 버트를 기반으로 한 모델입니다. 이 버트는 구글에서 발표하였고요.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 from Transformer 라는 거고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버트 같은 경우 이제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을 거치는데요. 이게 다른 이전의 학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프리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미리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초기화시키는 것, 그리고 파인튜닝은 이제 해당 작업에 맞게 잘 조정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한국어로 풀이하자면 이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을 때 그 인공지능 컴퓨터에게 모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 이것이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그 한국어를 잘 가르쳐 놓은 모델에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질문 세트를 학습시키는 과정이 파인튜닝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국어를 가르쳐 놓으면 다른 한국어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과제들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던 모델의 번역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자연어 처리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버트가 나오기 이전에 사용하던 모델들인데요. ELMO는 이 LSTM이 RNN입니다. RNN을 사용하는 모델이고요. 얘는 이 TRM은 트랜스포머를 사용했던 모델입니다. 버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RNN을 사용하는 방식이 효율이 더 높았는데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RNN을 사용하고 왼쪽으로 가는 RNN을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이 두 정보를 모두 반영해서 결과물을 도출합니다. 하지만 이 ELMO라는 모델은 성능은 좋았지만 이제 RNN을 사용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문제를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오픈AI GPT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모델이고요. 이제 RNN의 단점은 극복했지만 성능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버트는 이 오픈AI GPT를 한번 자세히 봐주시고요. 이런 모양이었다가 이렇게 반대쪽으로 어텐션을 실시해줍니다. 학습을 실시해줍니다.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 맨 위에 점수가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점수인데요. 사람보다 더 뛰어난 모델에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버트 모델이. 저희 모델도 이렇게 학습을 시켰고요.
네,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뒤에서 데모를 해볼 건데요. 아까 앞에서 했던 질문에 이제 저희 모델과 비교를 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의 종류에는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who와 언제인지를 물어보는 when, 어디인지를 물어보는 where과 what,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what, 어떻게를 물어보는 how와 왜를 물어보는 why가 있습니다. 이제 각 유형별로 질문 2개라고 써놨는데 저희는 이 앞에 4가지 유형에서 질문을 2개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 뒤에 질문에서 1가지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 질문을 원래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아까 질문 요소에 따른 정답률을 조금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임의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그 질문을 준비해 왔고요. 그거에 대한 데모 영상을 데모를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0절 읽어줘. 네, 음성인식 부분은 저희가 개발한 게 아니라 구글에서 잘 개발을 해놓은. 네트워크가 느려서 그런 거예요. 네, 좀 느린 것 같아요. 다시 해봐. 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0절. 가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 이제 when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언제에 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가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천사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오후 3시 네, 이게 에트리 모델을 사용한 정답인데요. 이 에트리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한국어 처리를 가장 잘한다고 나온 모델입니다. 이제 저희 모델을 가지고도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답이 어디 있는 거야? 가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아, 답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답이 어느 날 오후 3시쯤 그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을 똑똑히 보았다. 네, 이 오후 3시쯤이라는 정답이 여기 문단에 있었죠. 이 답을 추출해낸 것입니다. 천사가 언제 나타났습니까? 네, 이건 저희 모델을 이용해서 답을 찾은 겁니다. 저희 쪽은 좀 느리고 이건 빠른데 가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좋은 있었다. 머신을 쓰고 있어요. 저희가 좀 더 좋은 돈이 있으면 좋은 이제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둘 다 안 되는 질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제 why나 how 같은 경우는 머신이 보통 대답을 하기 힘들어하는데요. 그런 질문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걸 기반으로 하는지 한번. 네. 여기 본문에 들어오면 천사가 들어와서 그에게 고넬료야 하고 부르자 그는 천사를 바라보고 두려워서 예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왜 두려웠는지 왜 두려워했는가를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에트리 걸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고넬료는 왜 두려워했습니까? 몹시 배가 고파. 네, 틀렸죠.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면 이 최고로의 성능을 자랑한다는 이 에트리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가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고넬료는 왜 두려워했습니까?
차단지. 네, 이것 또한 잘못된 대답입니다. 이렇게 머신도 이렇게 모델이 어려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발표 잘 켜주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그게 저희가 그 하나님 뭐 아까 답변했던 것이 틀리다고 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본문을 알기 때문에 틀린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모르면 하나님 엉뚱한 답이 나와서 맞는 틀린지 어떻게 알죠?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능이 지금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 정도로 나옵니다. 이제 who나 when, where, what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모델을 사용하면 거의 100%까지 확실하게 대답을 하고요. 이제 how나 why 질문이 나오면 이제 50%에서 30%밖에 대답을 못합니다. 이렇게 50%에서 30%밖에 대답을 못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답한 걸.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걸 모두 100%로 맞추는 것이 목표인데 이렇게 맞추려고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맞추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성경에 대해서 학습한 모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델들은 위키피디아에서 일반 지식을 학습시킨 모델이어서 성경에 대한 데이터가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학습시켜서 대답을 이 정도로 추출해내는 건데요. 성경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학습하지 않아서 어려운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데이터를 통해서 파인 튜닝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성경에 대한 데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없다 보니까 이제 학습이 파인 튜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요. 파인 튜닝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아까 그 질문들을 모두 대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셋이 10만 개 이상입니다. 저희 DMS 연구원이 15명 정도인데 1인당 7,000개 정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뒤 팀에서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줄 텐데요. AI 바이블을 통해 성경 말씀을 전파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 잠깐 드리면요.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1층에 가셔서 식당에서 저녁 식사 드시면 되겠습니다. 발표하시는 분. 발표자가 여러 명이라서요. 그러면 발표하실 때 얘를 잡고 해주세요. HDMI 체크. 네. 레이저만 지금 쓸 수 있겠네요. 어디 갔지? 포인터 여기. 네, 포인터. 중간 동안에 전화하면 그 아까 데이터 입력하는 거를 그냥 뭐 이렇게 타이핑해서 누른 거예요? 아니면 좋은 첫 번째 발표 누가 하시죠? 네, 가지고 다음 발표자한테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질문 답이 있어요. 마이크도 같이 드셔야 돼요. 그런데 이미 있는 문장이면 스캔해서 여기 같이 일단 질문 답이 있어요. 정답. 그래서 어떤 정답인지 알려드려요. 그걸 예를 들어서 10만 개가 있으면 1번 질문하고 9번째 질문하고 답변이 틀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얘가 그 질문 10만 개 중에서 어떤 걸 가중치를 주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기초. 자, 이제 10만 개를 트레이닝을 했는데 질문은 10만 개가 아니라 100만 개도 있고 있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완전히 다른 질문을 해도 10만 개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는데 인간이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질문에 대해서 대답도 하지 마 어렸을 적에. 그
다음부터는 크면서 다른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거든요. 예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학습된 것만 대답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없는 질문을 하는데도 알았어요. 일단 신기한 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DMS 연구실 유경환 수학과 수학입니다. 2학년 박광호 박성민 1학년 이예빈 1학년 박지선입니다. 네, 저희 비쿼드에 대해서 데이터 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가 만든 웹사이트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 비쿼드라는 단어가 아직은 생소하실 텐데 비쿼드는 스쿼드라는 단어에서 저희가 본따서 만들었는데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만든 질문 답변 데이터 셋인데요. 이 스쿼드는 최근에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이어서 2016년 맞나요? 네. 작년에 만들어진 얼마 안 된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영어잖아요. 근데 한국어 버전이 LG CNS에서 만든 코쿼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코리안 해서 코쿼드가 있는데 코쿼드와 다르게 저희는 이제 바이블이라는 그래서 비쿼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들에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문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서 안에서 질문과 정답 데이터상을 만들어서 입력을 해주면 이걸 학습하게 되고 전혀 새로운 문장에 새로운 질문이 들어와도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고 모든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코드의 공통점입니다. 질의응답 시스템 표준이 되고요. 근데 저희 비쿼드만의 강점이 뭐냐고 생각했을 때 앞에 두 개의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키피디아라든지 그런 비문학 지문들로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되게 보편적으로 다루게 돼요.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비쿼드 같은 경우는 저희 성경에 대한 내용을 한정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특화가 되고 정확도가 훨씬 높아지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이거를 동시에 담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 비쿼드 데이터셋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를 맡은 서원준이라고 합니다. 이제 데이터셋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교수님께서 앞에서 설명했듯이 신경망을 구축해서 학습시키는 건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셋인 질문, 답변 이렇게 데이터셋을 입력받고 그다음에 그걸 학습시켜서 새롭게 입력받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추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데이터셋이 왜 많이 필요하게 되냐면요. 데이터셋이 부정확하게 되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이상한 게 나오면 정확도가 당연하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셋이 많지 않으면 저희가 학습시키지 많이 않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1 더하기 1을 2라고 아는데 2 곱하기 2를 4라고 안다. 그거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셋의 개수가 많아야 정확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쿼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처음에 설명드린 AI 스피커와 연동해서 편리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친화적 세대에 유용한 선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 도구인데요. 불신자분들께는 이제 전도 도구, 그리고 평신도분들께는 묵상 도구, 그리고 목회자분들께는 그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발표는 이제 비쿼드 데이터셋 관리에 대해서 박경래 학우분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비쿼드 데이터셋이 관리되는 방법에 대해 발표하게 된 박경래라고 합니다. 우선 비쿼드 데이터셋은 이제 한 문단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작성하기 때문에 기존의 성경이 구분하는 방식인 장절 구분 방식 대신에 문단 단위로 소제목을 기준으로 성경의 내용을 재구성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하게 된 문단들에게 번호를 부여해서 비쿼드 서버가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고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1장 38절의 경우 단락번호는 1884번째 단락으로서 단락번호가 부여되고 이름은 예수의 나심을 예고하다라는 식입니다. 이제 그 하단에서 작성할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은 해당하는 문단과 연결되어서 관리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문단에서 하나님은 언제 휴식을 취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질문을 작성하고 답변으로 7째 날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데이터셋을 구축하게 되면 이 문단과 이 데이터셋이 매핑이 되어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는 나중에 이걸 작성을 한 후에 문단별로 만들었던 질문이나 답변들을 다시 조회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작성된 질문과 답변은 서버에 제출이 돼서 저장이 됐는데, 하지만 이제 모든 질문과 답변에 오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과 답변이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은 정확하게 작성이 되었는지 검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데이터셋을 검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 데이터셋을 다시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데이터셋들을 작성하거나 관리하는 권한에 대해서는 다음 학우분이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쿼드 데이터셋 작성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쿼드 데이터를 작성하는 회원의 권한은 총 4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씨앗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묘목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나무 단계,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열매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씨앗 단계는 회원 가입 시에 자동으로 부여되는 권한입니다. 씨앗 단계 회원분들께서는 QA 작성을 실제로 연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QA 작성 규칙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QA 데이터셋은 실제 신경망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게 됩니다. 레벨 1 회원이 일정 기준을 통과하게 되면 레벨 2인 묘목 단계로 승급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일정 기준이란 특정 개수 이상의 데이터셋을 제출했고, 그리고 그 데이터셋이 일정 비율 이상의 정확도를 갖추었을 때를 말합니다. 레벨 2부터 제출한 QA들은 실제 신경망에 적용하게 됩니다. 레벨 2 묘목 회원들이 레벨 3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검증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검증 시험은 신청을 통해서 응시할 수 있고요. 또 QA 작성 형식을 올바르게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량의 문제들로 구성되게 됩니다. 레벨 3인 나무 단계부터는 QA 작성뿐만이 아니라 제출된 데이터셋의 형식을 검증하는 일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의 검증은 홈페이지상에 기재되어 있는 QA 작성 규칙에 근거하여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벨 4 열매 단계 회원들께서는 QA 작성 그리고 제출된 데이터셋의 형식 검증뿐만이 아니라 내용 검증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내용 검증이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내용적으로 적절한지 그리고 올바른 해석과 성경적인 근거에 기반했는지 등 의미 있는 내용에 대해 깊이 있게 검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열매 회원들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과 같이 성경 지식을 충분히 알고 계신 분들께서 주로 참여하게 되고요. 관리자가 권한을 직접 부여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비커드 데이터셋의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비커드 데이터셋의 형식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커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QA 제출 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는데 들어가시게 되면 상단에 셀렉터가 나오게 됩니다. 원하시는 성경의 구약 또는 신약, 성경 이름, 장, 절을 입력하시고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밑에 성경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읽으시고 원하시는 질문과 답변을 다셔야 하는데 뭔가 줄글로 나와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어려워서 제가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작성하실 때 먼저 질문은 질문 칸 안에 의문문의 형식으로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제약 사항은 없습니다. 답변을 입력하실 때는 질문처럼 직접 타자를 이용해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형식으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답변을 입력하실 때는 필수적인 단어들로만 구성하는 것이 좋고 부가적인 설명과 같은 단어들은 제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한 질문에 답변이 여러 개라면 이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중복 답변을 일괄적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점은 저희는 본문에 답변이 존재하지 않는 질문도 입력할 수 있는데 그러한 질문을 입력하실 때는 No Answer 체크박스를 체크하시고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답변 옆에 있는 버튼들을 설명해 드릴 텐데 우선 저 왼쪽으로 향해 있는 화살표는 답변을 입력하시고 마지막 단어에 불필요한 조사, 은는이가와 같은 것들을 지울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 저 옆에 동글뱅이 화살표는 방금 지웠던 글자들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버튼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중복 답변, 즉 같은 질문에 답변이 여러 개인 경우 답변을 추가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 밑에 쓰레기통 버튼은 중복 답변을 추가했다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삭제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규칙에 따라서 질문과 답변을 입력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완료됩니다. 만약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규칙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시다면 질문 옆에 있는 물음표를 눌러서 도움말을 통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따보낼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지금까지 정말 잘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재밌는 시간입니다. 실습 시간인데 실습을 이제 여러분 직접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로 제출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비커드 웹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한 모습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비커드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지금까지 모여있는 데이터셋의 개수가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회원 가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재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저희가 철저하게 암호화해 놓기 때문에 저희도 절대 조회할 수가 없고 네,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로그인을 하게 되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시거나 QA 제출 이 둘 중 하나를 누르시면은 실제로 제출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단은